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가까운 시기 금리 추가 조정 여지를 언급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발언에 힘입어 12월 금리 인하 기대가 급등하며 반등했습니다. 윌리엄스 발언 이후 12월 인하 확률이 71%로 치솟고 이미 소비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다우지수는 1.1%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이 엔비디아의 GPU에 대한 중국 수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AI 구동에 사용되는 GPU H200의 중국 수출 허용 여부에 대해 초기 논의를 내부적으로 진행 중으로 이 같은 기류 변화는 미중 간 긴장 완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4일 변경 상장을 거쳐 순수 CDMO 기업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인적 분할을 통해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게 되면서 주가와 시가총액 확대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고객사 이해 상충 우려도 해소돼 신뢰도와 수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원화의 실질 가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이 1,476원까지 급등하면서 외환 시장 안팎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로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3조 달러 규모의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그 배경을 찾아보면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상시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연준에서 2인자로 불리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발언의 무게감이 좀 더 컸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됐고요. 물론 시기에 대한 내용은 없었지만 시장에서는 12월 쪽에 베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 쉽지 않았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다시 맞닥뜨린 상황인데요. 오늘 반등에 성공해 줄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밤사이 뉴욕 증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중국 칩 수출 재개 소식이 다시 한번 이야기가 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매출에서 중국 쪽을 제외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재개가 된다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소켓 하면 또 대표적인 종목이 리노 공업인데요. 소켓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나노 공정으로 들어갈수록 더 큰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들 함께 짚어보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시각 서울경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9개월 동안 낸 법인세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실적 개선도 나타났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자세한 내용들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있었던 증시 하락을 비트코인과 연관 짓는 분석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인 쪽에서 높게 레버리지를 사용을 했다가 자금이 부족하니까 이 주식을 매도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나스닥의 선행 지표로서 비트코인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서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매크로 이슈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키워드들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H200 중국 수출 허용 검토입니다.
다시 한번 이 H200 칩에 대한 수출 재개 소식이 솔솔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매출 발표할 때 중국 쪽은 제외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재개가 된다면 실적 개선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데 이제 블룸버그의 지난주에 이제 나왔던 소식인데요.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AI 칩 H200에 대한 중국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H200이 어떤 제품인지를 먼저 좀 알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2023년 출시된 제품입니다. 기존에 이제 호퍼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AI 칩 가운데 최고 수준의 성능을 내는 모델입니다. 더 최신 모델도 있습니다. 이제 블랙엘 아키텍처를 적용한 B200도 있지만 한 단계 아래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중국 수출이 허용된 저사양 칩인 H20보다는 훨씬 뛰어난 제품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번 논의가 이제 초기 단계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허락해줬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미 상무부와 관련 부처가 이제 수출 통제 규제의 완화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지만 이제 최종 결정은 안 내려졌죠.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멘트를 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이 기류 변화의 배경에는 미중 간의 긴장 완화와 함께 미국 내에서도 지나친 수출 규제가 오히려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인터뷰에서 중국이 엔비디아의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서로 이제 이야기하면 통과시켜 주겠다라는 어쨌든 간접적인 의견을 좀 내비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최첨단 반도체인 만큼 미국에만 이제 보유하게 된다는 최첨단 반도체는 미국이 보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B200 우리가 보유하겠지만 나머지는 허용하겠다. 약간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일 칩과 같은 차세대 초고소능 칩에는 당분간 수출을 어쨌든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나머지는 허용해주겠다는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스콧 베센트 장관 말 멘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일 칩이 최첨단 지위를 잃게 되는 1, 2년 뒤에야 이제 중국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은 했지만 기술 격차를 유지하면서 뭐 B200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분 하나를 시사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최근에 이제 미국의 기조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 중동 국가에 대해서는 엔비디아 최신 칩을 어쨌든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국을 중심으로는 규제 강약을 약간 조절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중국 회복이 절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자국 기업의 엔비디아 칩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데 H20을 안 쓰겠다는 겁니다. 약간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래서 안 쓰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칩 매출이 지난 분기 이제 3분기 보면 거의 0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수당 CEO는 최근 실적 발표 자리에서 중국 매출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 있고 시장을 재지짐을 시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뭐 지난주에도 그렇게 높게 뛰지는 않았지만 장중에 2% 정도 넘게 급등하면서 한때 180달러까지 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만큼 환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 재개 소식이 현실화될 경우 이제 매출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국 비즈니스가 살아나면 또 전반적으로 주가에도 상당한 반영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실제 H200의 수출 허용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과 미중의 어쨌든 기술 패권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변수가 될 것이고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칩과 관련해서 중국 쪽에 수출 재개가 가능할 수 있다, 논의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 직후에는 급등을 시현을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0.9%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마무리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구글 정말 쪼개지나이고요. 구글 온라인 광고를 두고서 지금 중요한 분수령을 앞두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보면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을 실제로 쪼갤 것인지 아니면 행동만 제한할 것인지 여기에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 동부 버지니아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구글 광고에 관한 공방이 일단 서로가 심리는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판결만 남았고 판결은 내년쯤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쟁점을 조금 짚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쟁점은 단 하나입니다. 구글의 광고 기술 사업을 실제 쪼갤 것인가 아니면 행동만 제한할 것인가라는 건데 이거를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요구하는 부분을 구글이 다 수용해서 그것만 하게끔 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쪼개서 이 사업을 다른 사람한테 줄 거냐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정부 측 입장은 강경한 것 같아요. 구글이 광고주와 언론 사이트의 운영자를 이어주는 광고 거래소죠. 이른바 애드 익스체인지 사업을 다른 회사에 줘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언론사가 광고를 판매할 때 사용하는 구글의 도구에 대해서도 소스 코드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걸 공개하고 이후에도 경쟁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도구들도 추가로 분리 매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정부는 상당히 강경한데요. 정부는 구글의 광고 기술 생태계의 모든 단계에 관여하고 있으면서 매 순간 수백만 건의 광고 경매를 통제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사이트가 열리는 찰나의 순간 어떤 광고가 얼마에 실을지 매 순간 이 부분에 대해서 구글이 손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쨌든 독점을 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광고주가 광고 구매하는 도구 시장까지 독점한다고 보기에는 약간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방의 부분에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이번 최종 불론에서 어쨌든 한 가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분할을 명령하더라도 실제 회사가 매각되고 새 사업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매각하기보다는 약간 어쨌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집중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이제 정부 측 변호인은 구글 내부의 광고 거래소를 매각하는데 2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추산해왔다고 얘기하고요. 시간이 지나도 분할이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대로 구글 측은 정부 요구가 이제 지나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구글 측은 광고 거래를 떼내서 새 주인을 가져가는데 고객 데이터를 옮기고 시스템을 갖추는데 훨씬 더, 그러니까 2년 이상 더 걸린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거고 자신들이 충분히 지금 얘기하는 정부 측 얘기를 수용할 수 있고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에도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게 어느 정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는 이제 향후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앞서 구글은 이제 인터넷 검색 소송에서도 이제 크롬의 이제 매각할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당부해 두면서 최소한의 조치로 막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작은 시정 조치만 받으면서 한숨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광고 기술 소송에서 실제로 쪼개기 명령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시정 조치로 끝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게 만약에 시장에 나온다면 상당히 큰 매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가 가져갈 것이냐도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 부분을 내년에까지 미뤄졌지만 여기까지 이제 불안감을 안고 이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구글과 관련된 내용 살펴봤고요. 이미 작은 시정 조치로 한번 숨을 돌린 바가 있기 때문에 같은 결정이 나오게 될 가능성 또한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머스크 1년 정치 헌금 3억 달러이고요. 억만장자들 가운데 정치 후원을 가장 많이 한 상위 20명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수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키워드에서 보신 것처럼 머스크 또한 1년에 3억 달러를 기부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상위에 랭크된 20명의 기부자가 미국의 정치 기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상당한 금액이고 상당한 특징이라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는 2억 6천만 달러, 4천만 달러 정도 되는데 요 금액을 해도 7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금액은 그들의 재산 중에 몇 퍼센트가 되는지를 좀 재미있게 분석한 기사라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포브스가 이제 집계한 억만장자 가운데 정치 후원을 가장 많이 한 상위 20%는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5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수조 원에 달하는데 이 돈은 주 단위의 뭐 주민 투표부터 이제 연방 의회 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까지 각종 현안을 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특징이 좀 있는데 특정 이슈에 돈을 기부하는 사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융재벌이라고 하죠. 제프 야스라고 하는데 본인이 거주하는 펜실베니아주와 미국 전유의 학교 선택권, 자녀가 이제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스쿨 초이스를 지지한 후보를 돕기 위해서 수백만 달러를 어쨌든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렇게 약간 특징적인 것으로 하는 분도 있는데 가장 특징적인 건 뭐냐면 양당을 공동으로 하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몰빵을 한다는 한쪽에 몰빵을 한다는 게 좀 있다는 게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방 선거 제도만 보면 링크드인의 공동 창업자 리더 오프만은 전체 기부액의 90%를 민주당이 하고 있고 또 이제 상위 20명을 보더라도 500만 달러를 양쪽에 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다 500만 달러 이상을 내고 그 이하로 양쪽에 한 사람은 있지만 몇백만 달러, 500만 달러 이하로 낸다는 것을 이렇게 한다는 생각이 들고 워싱턴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카지노 재벌로 잘 알려졌죠. 1위입니다. 밀리엄 에디슨을 들 수 있는데 에디슨은 남편 셀던 에디슨과 함께 2015년부터 이제 2024년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6억 5천
$800만 정도를 했습니다. 1위입니다. 1위인데 이 정도로 많이 했는데 하지만 이제 그녀의 순 자산이 $321억 입니다. 그래서 정치연금의 자산의 약 2%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달에 만약 300만 원을 번다고 하시면 6만 원 정도 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일반 가정 가구를 한산해 봐더라도 중위 자산의 이제 19만 $1,000를 가진 가구가 매년 정치인에게 $390 얼마 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론 머스크도 이제 언뜻 보기엔 상당히 많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2024년 한 해에만 2억 9,400만 달러 정치연금을 했는데 이 역시 가구당 $160.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보면 약간 1%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보시는데 어쨌든 이렇게 공화당 쪽에 쏟아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이 시리즈를 통해서 이처럼 제한된 숫자와 부유층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미국 정치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자신들의 유리한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고 있고 되고 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지만 AI 관련된 것들이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돈이 곧 발언권이 된 정치인 시대이고 그 돈의 상당수가 소수 슈퍼 부자에게 나오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구조가 미국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라고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민주주의지만 어쨌든 돈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부를 통한 정치까지 좀 잘 짚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AI 명령 보류이고요. 미국 백악관이 AI 규제를 둘러싸고 파장을 부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인지 행정명령 초안을 일단 보류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보류를 하게 된 원인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21일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이용해서 백악관이 AI 관련된 각 주의 법안과 연관 자금을 통해서 사실상 막대한 것들을 이제 막아서는 내용의 행정명령 초안을 검토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류했다고 전했는데요. 자, 이 초안이 실제로 이제 발동됐다면 주정부가 거센 반발이 불가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럼에도 이런 초안이 논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AI 기업들, 제가 말씀드렸죠. 로비가 상당하다는 거, 이제 그동안 불만이 제기해왔던 주별 규제의 누더기를 정리해주기 위해서 얼마만큼 강한 수를 고민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평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악관은 이 보도에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다만 백악관 한 관계자는 공식 발표 전까지 어떤 잠재적 행정명령에 대한 논의도 추측에 불과하다고 이제 선을 그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라고 좀 궁금한데 먼저 팻 본디 장관이 이 소송 태스크에 어쨌든 수장이 됩니다. 그래서 태스크 임무는 단 하나, 각 주가 만든 AI 관련 주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 근거로 이들 주 법안이 주간의 통성적인 위헌적 규제를 한다. 기존 연방법과 충돌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무부도 이제 각 주의 규제 법안을 검토하면서 이 부분이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되면 지원금을 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슷한 논쟁이 이미 의회에서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초 상원에서 AI를 규제하는 법안에 대해서 $420억 의 광대역 지원 프로그램을 끊겠다라고 표결이 됐었는데 재미있는 건 이게 1대 99로 이제 부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만 찬성하고 99명이 반대했다는 건데 당시 여야를 막론하고 주의원과 법무장관들은 이 방안이 각 주의 주민들의 사기라든가 딥페이크라든가 아동 성착취에 노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반대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법안이 다시 이제 초안이 다시 올라오게 된 거는 최근에 이제 국방수권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넣으면서 이걸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주요 플레이어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이 법안을 지지하면서 로비를 했던 부분은 구글이라든가 오픈AI라든가 그리고 벤처캐피탈, 안드리슨 호로워츠 같은 이런 벤처캐피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줄곧 주별에 난립하면서 혁신이 막힌다. 연방정부가 나서서 AI를 일괄적으로 규제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되고 있고요. 일단 가장 반대한 인물은 조지아주의 이제 공화당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입니다. 최근에 이제 대통령의 어쨌든 마가와 결별하겠다라고 선언했던 이 의원인데요. SNS 글을 올리면서 각 주는 AI에 포함해서 자신의 주의 이론 사안을 규율하고 법을 만들 권리를 유지해야 된다면서 연방 정부에 대해서 지켜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도 반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서로가 이제 날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AI 규제를 둘러싼 연방 정부와 주정부의 힘겨루기가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빅테크와 시민사회, 양당의 어쨌든 모든 얽힌 이런 논쟁은 앞으로 미국의 AI 정책과 권한과 이런 분수령이 될 것 같고 내년도 중간 선거에도 막대한 어쨌든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AI 행정명령 초안을 보류시켰다라는 부분이고요. 중간 선거에 있어서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고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TSMC 미국의 올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기사 볼 텐데요. TSMC의 CEO가 미국 내에서 생산 거점을 계속해서 늘려나가야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혔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 기조와 딱 맞는 흐름인 것 같긴 한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뭐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초미세가 애리조나에 올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렇게 해야지 수익이 더 늘리겠다, 매출을 늘리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생산량을 더 늘리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세계 파운드리 업체죠. 대만의 TSMC CC웨이 최고 경영자가 현지 시간으로 이제 지난 주말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업계에서 열린 행사에서 어쨌든 미국 내 생산 거점을 계속 확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가동되는 애리조나 공장은 TSMC가 밝힌 1,650억 달러 수백조 원에 이제 투자한다는 것이 핵심인데 이걸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미국 내 반도체에 대한 어쨌든 전략 유치의 핵심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웨이 CEO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도체 공장은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다. 고객들이 미국에 있고 미국의 정부 역시 공급 확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을 계속 키워야 된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객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하려면 대규모 생산 능력이 필요하고 규모가 커져야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서 이런 이유에 대해서 고려할 때 애리조나 공장을 계속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웨이는 또 인공지능 시장에 대해서도 아직 초기 단계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동시에 AI 관련된 어쨌든 반도체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향후에도 계속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AI 확대와 이제 그에 대한 반도체 수요가 이제 화두로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인재 확보에도 이제 열을 좀 키우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할 경우에 가장 핵심적인 게 좋은 인재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TSMC가 그동안 미국에 많은 인재들을 보내보았지만 그게 어쨌든 자체적으로 하는데 한계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다음 세대 반도체 인재를 키워내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 CEO는 우리는 많은 대학과 협력 중이고 학생들에게 제발 내 고객사들과 가지는 내 자신의 고객사들 가지 말라는 거니까 만약에 자신이 TSMC로 오지 애플이라든가 엔비디아로 가지 말고 자신의 고객사들 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농담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AI 붐과 함께 TSMC가 엔비디아, AMD 등 거점 반도체들과 미국, 일본, 유럽 생산 거점을 다양하면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에 집중하겠다는 건 생산량을 늘리면서 회사를 더 키우겠다. 그리고 자신들이 능력이 더 좋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주가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반응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TSMC가 애리조나 증설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미국 내 첨단 생산은 앞으로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TSMC와 관련한 키워드까지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리포트는 리노공업에 대한 하나증권의 시선을 가져와 봤는데요. 리포트의 제목은 이나노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증권은 최근 이 리포트를 통해서 리노공업의 목표 주가 6만 9천 원으로 상향하는 모습이고요. 매수 유지 의견 제시했습니다. 특히나 다가오고 있는 이나노 시대에서 그 중심에 가장 구조적인 수혜를 기대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 중 하나로 지금 리노공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평가가 나온 배경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리노공업의 3분기 실적부터 살펴보면요. 우선 3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96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483억 원이 나오게 되면서 무려 57%나 올라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률도 50%로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요. 불확실성이 큰 반도체 업황 속에서 지금 리노공업이 얼마나 탄탄한 체력을 갖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품별 매출을 살펴보시면요. 테스트 소켓이 634억 원, 리노핀이 240억 원, 의료기기 부품이 94억 원이었고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 기타 매출이 9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단연 테스트 소켓을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문만으로 전체 매출의 66%를 차지하고 있고요.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칩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검사할 때 잠깐 꽂아서 테스트하는 일종의 연결 장치를 말합니다. 하나증권은 주요 AP 고객사들의 신제품 개발과 출하가 늘면서 양산용은 물론이고 또 R&D용 테스트 소켓 수요도 모두 탄탄했다, 이렇게 분석을 내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실적을 끌어올렸던 주력 제품이 바로 양산용 소켓이 아니라 R&D용 소켓이라는 점입니다. 이 R&D용 소켓은 반도체 신제품을 설계하고 또 검증하는 과정에서 먼저 사용되는 장치인데요. 결국에는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테스트 공정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2026년까지는 2나노급 AP 공정을 준비 중인 고객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R&D 소켓 수요가 이미 선반영되고 있는 구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하나증권은 내년 모바일 AP 출하량이 고작 2% 정도 늘어나는 데 비해서 리노공업의 영업이익은 37%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증권은 2026년을 지금 기술 변곡점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부터는 2나노 AP의 본격적인 양산들이 시작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테스트 소켓의 단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계속해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미세 피치 대응 기술 때문인데요. 일단 2나노 공정으로 갈수록 반도체 안에 들어가는 회로가 더 촘촘하고 정밀해집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테스트 소켓도 그만큼 더 얇고 더 정확하게 접촉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건 기술력이 없으면 아예 공급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이 테스트 소켓 단가가 올라갈 가능성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는 열 관리와 기능 옵션 다양화가 있습니다. 요즘 테스트 소켓에는 열을 식혀주는 기능, 그리고 여러 칩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같은 고급 기능들이 하나씩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옵션들이 붙다 보면 테스트 소켓은 당연히 고부가 가치 장비처럼 평가가 되고요. 단가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바로 WMCM 패키징 방식의 도입입니다. 이 방식은 여러 개의 반도체 칩을 하나로 묶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고객사들은 이미 2나노 공정에서 이 방식들을 적용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증권은 이런 변화로 인해서 지금 테스트 핀의 수요가 15에서 2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노공업의 핀 부문 실적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노공업은 이 시장에서 단순한 수혜 기업이 아니라 지배적인 공급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진입 장벽이 꼽히고 있습니다. 테스트 소켓은 사실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초미세 가공 기술도 있어야 되고 정확한 전기 신호 전달 능력부터 내구성과 정밀도까지 모두 갖춰야 합니다. 리노공업은 이런 기술을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해온 기업으로 꼽히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R&D 초기 단계부터 리노공업과 함께 움직이는 구조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부문 매출도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의료기기 부문 매출이 한 94억 원으로 이번에 집계가 됐는데요. 사실 최근 몇 분기 동안 이 100억 원 안팎의 매출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반도체처럼 업황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이런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꾸준한 매출을 내고 있다는 사실, 굉장히 좋은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실적 전망 어떻게 되고 있냐면 지금 매출 같은 경우에는 4,506억 원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또 영업이익은 2,172억 원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 전망에는 앞서 말씀드린 단가 상승, 수요 확대, 그리고 기술 경쟁력이라는 세 가지 요소들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주요 고객사들 이나노 공정에 대해서 투자와 수요가 여전히 강합니다. 그래서 리노공업의 주가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증권이 제시한 지금 목표가 다시 살펴보면요. 69,000원으로 상향했고요. 매수 유지 의견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장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리노공업 주가는 지난주 금요일에 6%가량 빠지면서 54,4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나증권이 제시한 목표가 대비해서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수급 상황이나 업황 변화에 따라서는 주가가 움직일 수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지금 리노공업의 중장기적인 성장세, 앞으로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들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승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키워드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어보겠고요.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올해 낸 법인세가 9개월 동안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9배 늘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자세한 내용들 좀 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HD 현대와 안두릴이 손을 잡고 자율 무인 수상함을 같이 개발한다고 합니다. 조선과 방산의 만남 기대감들 함께 좀 짚어보겠고요. 카카오톡 업데이트 이후에 사실 반응이 좋진 않았죠. 그런데 이제 친구탭 개편 관련해서 4분기 내에 복귀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12월 중에 이루어진다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 텐데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법인세 내는 게 크게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실적 개선이 좀 가파르게 이루어졌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텐데 먼저 왜 이렇게 점프가 좀 나오게 된 건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좀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단연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입니다. 이 사이클로 인해서 세금이 좀 그대로 찍히는 모습까지 연출이 됐는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1월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한 법인세 합계가 6조 2,310억 원이라고 합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7,010억 원이었으니까 9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회사별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6,070억 원에서 올해 1조 8,860억 원으로 증가율은 211%가 나왔습니다. 특히 3분기는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된 분기이기도 하죠. 이 안에서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3분기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효과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된 구간이었기 때문에 10월 한 달만 해도 1조 원 수준의 법인세를 추가로 냈을 것이다라는 업계의 추정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내년 세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에도 메모리 제품 전반의 가격 인상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반도체 업계의 세수 기여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다음에 정부 법인세 수입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분석했는데요. 다만 한쪽에서는 이 글로벌 반도체 투자 경쟁이 워낙 치열해진 상황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지원책도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해외 기업의 반도체 투자를 유도하고 AI 인프라 확대도 적극 지원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자국 기업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반도체 회사인 라피던스에 16조 원 넘는 금액을 지원했다는 점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높은 실적과 세수 증가가 기업들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뒷배경으로는 글로벌 투자 경쟁 환경도 같이 봐야 한다라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네,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실적이 개선이 됐고 그러면서 납부하는 법인세도 크게 늘어났다. 이 시나리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범용 반도체가 이제는 캐시카우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격과 수익성 구조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메모리 쪽에서는 이 무게추가 범용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메모리 시장에서는 일단 품귀 현상이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동안 반도체 업체들이 HBM 같은 고부가 제품의 생산 능력을 몰아주면서 상대적으로 범용 메모리 공급을 줄여왔던 결과입니다. 그런데 산업 전반에서 쓰이는 거는 결국 범용 메모리다 보니까 공급 부족이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수익성 급등으로까지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격을 보시면 흐름이 더 선명한데요. 최근에 삼성전자는 일부 DDR5 칩을 가격을 최대 60%까지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수익성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일각에서는 일부 범용 D램의 영업이익률이 70%까지 이를 수 있겠다라는 목소리도 함께 거론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범용 메모리가 HBM의 수익성을 뛰어넘을 수 있겠다라는 관측이 제기된 겁니다. 증권가들의 분석까지 보시면 맥락이 더 명확합니다. KB증권에 따르면 내년 DDR5 마진은 HBM을 상회하는 수익성 역전을 예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전체 D램의 생산 능력의 70%를 범용 D램 생산에 할당하고 있고 내년 최신 D램의 DDR5 마진이 HBM3E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범용 D램 공급 부족의 최대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가격 협상 분위기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메모리 업체들의 4분기 D램 평균 판매 가격은 당초 예상보다 더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에 이미 D램 평균 판매 가격이 전분기 대비해서 10% 중반대 상승했고요. 4분기에는 10% 후반대의 추가 상승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들이 실제 고객사들도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는 모습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AI 붐 스타트는 HBM이 끊었지만 실적은 범용 메모리가 결정할 수 있겠다라는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겠고요. 일단 삼성전자는 D램의 70%가 지금 범용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범용 메모리가 실적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좀 되는 걸까요? 결국에 내년 실적을 좀 봤을 때는 키워드는 범용 메모리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빨리 파느냐 여기에 좀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증권가들은 삼성전자의 내년 호실적까지 좀 전망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 KB증권은 삼성전자가 D램 공급 부족의 최대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D램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2.3배 증가한 6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HBM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와 선 계약을 통해서 공급량과 가격이 먼저 정해집니다. 그리고 생산 능력도 제한적인 구조가 있는데요. 반면에 범용 메모리 같은 경우는 공급 부족이 뚜렷해질수록 판매 가격을 탄력적으로 올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어떤 가격에 판매하느냐가 실적에 크게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의 메모리 사업부 김재준 부사장은 HBM과 D램 간의 상대적인 수익성을 고려해서 추가 증산 규모를 확정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결국 HBM과 범용 D램 중 어느 쪽의 수익성이 더 좋은지를 따져가면서 증산 방향을 결정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범용 D램에서 경쟁사 대비해서 더 공격적인 인상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는 평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4분기 D램 평균 판매 가격 인상폭이 당초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관측들이 나오는 배경이 이것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전에는 이 디램이 너무 많이 남아서 재고 때문에 좀 곤욕스러웠던 적도 있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제적으로 수혜를 가져갈 수 있을지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HD 현대와 미국의 AI 방산 기업인 안두릴이 같이 손을 잡고 자율 무인 수상함 ASV 시장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조선과 방산의 만남이라 기대가 좀 되는데요. 이번 계약이 갖게 되는 의미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협력으로 조선과 방산이 다시 만나면서 해양의 룰이 좀 다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 계약 같은 경우는요, 단순하게 배를 함께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조선과 AI, 방산까지 한 번에 합쳐진 새로운 형태의 한미 합작 모델입니다. 먼저 구조부터 보시면요, HD현대는 울산 조선소에서 자율 무인 수상함을 직접 건조합니다. 그동안 축적해온 선박 자율 운항 기술과 AI 항해 솔루션을 탑재합니다. 그리고 미국 방산 기업인 안두릴 같은 경우는요, 자율 임무 수행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정찰과 순찰, 군집 운용까지 가능한 전투형 무인 수상함으로 완성시키게 됩니다. 이 계약식은 어제 서울에서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양측은 2026년까지 시제함 개발을 끝내고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함정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 무인 수상정을 비롯한 글로벌 함정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전 세계 해군이 유인과 무인 복합 전력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인 쪽을 좀 들여다봤을 때 이 미국 시장 조사업체에 따르면 세계 무인 수상정 시장은 2022년 9억 2천만 달러에서 2032년 27억 달러로 연평균 1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방산 시장에서 보기 드문 두 자릿수 성장대고요. 이 해군과 나토, 중동 국가들의 수요가 동시에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협력은 조선소가 AI 방산 시장으로 들어간 사례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겠습니다. 사실 지난 에이펙 CEO 서밋에서 정기선 HD 현대 회장도 이 자율 운항 기술을 방산으로 확장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글로벌 동맹도 필수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그 발언들을 실제화한 프로젝트가 이번 ASV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스카 프로젝트가 여전히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계약 소식이 좀 들려오게 됐습니다. 자율 무인 수상함 앞서 들으셨던 ASV가 사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일단 핵심은 고부가 가치와 그리고 장기적인 수익 구조를 뽑아낼 수 있다는 점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자율 무인 수상함은 건조 단가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MRO, 그리고 부품 공급까지 계속해서 매출이 이어질 수 있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일반 상선과는 다르게 한 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AI 기반 시스템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수익이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 시장 진출 발판을 제대로 확보했다라는 점도 의미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안두릴 같은 경우는 미국 국방부의 차세대 무인 전력 프로그램 핵심 업체입니다. 이 기업의 첫 ASV를 HD현대 울산 조선소에서 만든다는 건 상징성을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향후 미 해군 프로젝트와 연결될 수 있는 기반 확보까지 갖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HD현대는 이미 미국의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일걸스와도 로보틱스와 AI와 같은 첨단 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있기도 하죠. 여기에 더해서 자율 무인 수상함 관련 협력까지 갖췄다는 건 미 해군 주도권에 더 깊숙이 들어가면서 한미 AI 방산 협력의 분수령까지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협력으로 조선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지금 글로벌 조선업은 AI와 자율 운항으로 확장되고 있는데요. HD현대가 이 시장을 가장 먼저 선점하는 모양새입니다. 결국 이번 협력은 HD현대가 미래 해양 전력 기업으로 이동한다는 전략적인 신호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HD현대는 지금 글로벌 조선 동맹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도, 베트남, 필리핀 등등 해서 글로벌 기업들과 계속 손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큰 그림을 어떤 그림을 좀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한 줄로 말하면 HD현대가 글로벌 조선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좀 풀어지고 있습니다. HD현대는 최근 각국과 여러 MOU 그리고 LOI를 연달아 체결하면서 협력폭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도 코친 조선소와는 상륙함 사업 협력 MOU를 체결한 바가 있고요. 설계부터 구매, 생산성 향상, 그리고 인력 양성까지 포함하는 전방위 패키지 협력으로 확장됐습니다. 다음으로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최대 국영 해운사인 베트남 해양공사와 포괄적 조선 협력에 관한 MOU,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상선과 함정, 정비, 기술 이전까지 이어지는 입체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미에서는 페루 국영조선소 SAMA와 잠수함 공동개발 LOI를 체결한 바가 있고요. 미국에서는 앞서 말한 안두릴이나 헌팅턴 인걸스 등과 조선과 해양, 엔지니어링 협력을 넓히면서 마스카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서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와 동시에 협력을 넓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먼저 범용 상선 시장은 중국 조선소의 가격 경쟁력이 강하기 때문에 국내 생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과 같은 해외 조선소에서 일부 선종을 건조하고요. 국내에서는 LNG선이나 초대형 컨테이너선, 방산 함정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에 집중하는 구조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발주처들은 건조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설계와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정비 체계까지 포함한 패키지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D현대는 이 수요에 맞춰서 국제 협력 모델을 다층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ASB 공동개발 협력도 HD현대가 만든 글로벌 조선 그리고 방산 생태계 안에서 하나의 큰 축을 이루는 흐름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HD현대가 미국 현지 조선소 인수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무리가 되고 나면 ASV 양산에 직접 나설 가능성이 크게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같이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이 9월에 다시 한번 대대적으로 손을 봤었던 탭을 12월 중에 이전 모습으로 복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게 됐습니다. 원상 복구를 결정을 한 건데요. 그 배경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네, 이번에 복구를 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친구 탭 개편으로 인해서 좀 반발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로 인한 후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카카오는 올해 9월 이프카카오에서 카카오톡 친구 탭을 개편하기로 좀 발표를 했죠. 리스트를 한 줄로 쭉 내려다보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사진과 게시물이 격자로 뜨는 SNS형 피드 UI를 적용한 겁니다. 하지만 업데이트 직후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메시지 본연의 기능이 사라졌다라는 비판과 함께 이용자 피로감이 크다라는 불만이 좀 빠르게 번졌죠. 원래대로 돌려달라라는 요구가 이어지면서 평점 1점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카카오는 개편을 발표한 지 엿새 만에 친구 탭을 연내 되돌리겠다라는 방침을 좀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다음 달에 이제 업데이트해서 이번에 친구 탭 목록형 UI를 복원하겠다라고 좀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 업데이트가 적용되면 지금의 SNS형 친구 탭과 예전에 쓰던 목록형 친구 탭 중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을 직접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당초에는 사실 이달 안에 복구될 수 있겠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기능 안정화 같은 이유로 다음 달부터 업데이트를 하겠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결국 지속된 호평 끝에 선택형 UI로 물러서는 구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흥미로운 부분을 찾아보면 이렇게 개편 논란이 시끄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자 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기사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실제 이용자 데이터는 좀 어떻게 나왔는지 이 부분도 같이 좀 짚어주시죠. 맞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컸던 개편은 사실 이용자 정서에는 분명 반발을 주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는 이탈보다는 체류 시간 확대나 비즈니스 모델 확장 기반을 만들어줬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업체에 따르면 카카오톡의 지난달 월간 활성자 이용자 수는요, 4,797만 명이었습니다. 개편 전인 8월에는 4,819만 명이었으니까 0.4% 감소에 그친 수준입니다. 이 통계 오차 범위를 감안했을 때는 사용자 수 변화는 거의 없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카카오톡 개편으로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고 거론됐던 다른 메신저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많은 이탈자가 사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여전히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쓴 메신저 앱은 카카오톡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실적과 체류 시간은 상승 쪽에 가까웠습니다.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친구 탭과 지금 탭, 체류 시간은 3분기 평균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분기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분기 기준 최대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카카오가 노리는 거는 트래픽을 AI 기반 수익 모델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는 탭 개편 이후 AI 에이전트를 앞세워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안착시키겠다라는 방침을 내세웠는데요. 지난 10월에는 챗GPT의 카카오를 출시를 했고 또 내년 1분기에는 자체 AI인 카나나인 카카오톡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결국 AI 에이전트가 카카오 서비스 중심의 AI 생태계 안에서 사용자에게 능동적으로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카카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도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계열사를 구조 조정하고 또 군살 빼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카카오의 그럼 계열사 정리 작업이 지금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네, 일단은 카카오는 지금 계열사 다이어트와 AI 집중을 좀 동시에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조금 계열사를 정리하게 됐는데요. 두 곳을 좀 정리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카카오 헬스케어입니다. 당초에는 사실 정리하려고 했던 대상은 아니기는 했지만 최근에 지금 정신화 대표가 지난 13일 주주 소환에서 현재 카카오그룹 계열사를 연말까지 80여 개 수준으로 줄이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2023년부터 진행해온 거버넌스 효율화로 이미 2년 만에 계열사의 30%를 감축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에 지분 조정을 통해서 당장 수익이 나지 않는 계열사를 정리하면서 향후 성장에 따른 과실은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카카오는 핵심 동력을 AI에 집중하겠다라는 방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AI와 카카오의 결합을 통한 또 한 번의 일상 혁신을 선보이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 전략이 이용자 신뢰와 사용자 피로도 그리고 실적 개선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될 국면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카카오톡은 3개월 만에 친구 탭이 다시 돌아오게 된 상황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까지 잘 살펴봤고요. 이승 앵커와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장까지 8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다시 한 번 더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이 윌리엄스 연은 총재가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H200 칩을 중국 수출을 허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검토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좀 증시에 훈풍을 불어일으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국내 증시는 또 한 번 검은 금요일을 맞았습니다. 유독 금요일마다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던 우리 국내 증시인데요. 외국인들이 2조 8천억 원대 매도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는 3,80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환율이 좀 걱정거리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1,470원대까지 뚫으면서 1,500원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시장 상황을 좀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국내 증시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11월 들어서 하락폭이 좀 더 크게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거문이라는 이제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 결국 미국 증시의 그 영향을 받아서 국내 증시도 역시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동안까지는 뭐 상승으로 봤을 때는 미국 증시에 대비했을 때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던 증시였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AI에 대한 거품 논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국내 증시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이 종목들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이제 주가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인들 매도가 특히나 강했습니다. 2조 8천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는데 하지만 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할 거라는 우려감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좀 선반영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흔들렸고 주말에 대한 불안감들도 분명히 주가에 반영이 됐었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이제 이 금요일 날 주가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상승이 물론 뭐 기술주들을 크게 끌어올렸던 이런 좀 반등이 아니라 미국에서 12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의 반등이 나왔고 국내 증시 역시도 미국 증시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국 금요일장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아침에 약간의 되돌림 과정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가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국내 증시는 우리가 많이 비교를 할 때 2020년, 2021년도 과거 코로나 시장하고 좀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그때하고 상승, 1차 상승과 그다음에 중간에 횡보 과정, 그리고 2차 상승까지 이 과정들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4,000포인트 위쪽에서 고점을 찍고 최근에 흔들리고 있는데 이 모습 역시도 과거 2021년도 이 코로나 시절에 최고점 부근에 가까이 진입을 했을 때 그때 변동성이 한번 있었고 다음에 3차 반등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변동성 과정에서 지금 손바뀜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조금 강하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결국 환율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투매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는 조만간 매도가 끝나고 나서 지수의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외국인들도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 구간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주가가 올라가다가 중간에 조정을 줘야 다음에 상승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변동성 과정을 너무 두렵게 또는 이제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겁먹기보다는 또 다음의 반등을 지금은 좀 준비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변동성 과정을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일부 되돌림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 체결 지수 코스피는 3,900선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트럼프 행정부 엔비디아 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H200 칩에 대해서 중국 수출을 다시 허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외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국내 반도체 대형주들 좀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소식이 조금 일종의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동안 이제 H20 칩마저도 그러니까 H100에서 H20하고 비교해 보면 성능이 5분의 1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 칩마저도 지금 미국에 대한 중국에 대한 규제를 계속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H100도 아니고 H200 성능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런 이 칩을 수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건 사실 지금으로서는 이제 받아들이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이건 이제 논의가 지금 뭐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과정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결정하더라도 또 이걸 번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런 식의 언행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너무 믿고 이제 이쪽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건 전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최근에 AI 관련해서 특히나 이 엔비디아 쪽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죠. 뭐 소프트뱅크 쪽에서의 그 주식 매각 소식도 있었고 일부 헤지펀드 쪽에서 역시 매도 또는 이제 숏 베팅을 해서 하락에 베팅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추락하면 당연히 다른 종목들도 이 관련 종목들도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감 이게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됐던 건데 만약에 이번에 H200 칩을 만약에 중국에 수출을 한다, 뭐 하지 않는다 이 결정이 나오기까지 좀 오랜 시간 걸리긴 하겠지만 만약에 이런 뭐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건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이제 또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엔비디아 쪽에서 이제 뭐 반도체에 대한 그 수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주가 상승 기대감도 충분히 작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100% 팩트라고 좀 믿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선별적으로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말바뀜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 소식 때문에 접근을 하는 건 좀 조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수출 결정이 나오게 됐을 때 엔비디아 반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반도체 투탑에 대한 주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재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변경 상장이 주가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을 통해서 재상장이 되거든요. 그동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그런 부분은 이제 위탁 생산 부분하고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 이 사업이 서로 간에 섞이지 않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나눠서 각각에 집중을 하는 게 좀 어떨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증권가에서는 이제 CDMO 쪽에 대한 전망을 좀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상향을 많이 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결국은 주가 상장이 되고 나서 이 거래가 되고 나서 봐야 되는데 아침에 40% 정도 이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추격 매수는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일제히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윌리엄스 연은 총재가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엔비디아 H200 칩에 대해서 지금 중국 수출을 허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외신의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소식도 역시나 증시에 훈풍을 불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내 반도체 투탑의 흐름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각각 3%대 낙폭을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안에서는 일종의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1.57% 상승하면서 3,913선, 3,900선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0.9%, 87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나 좀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변동성이 좀 큰 반도체 투탑이었는데 이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해준 탓도 있고 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 칩을 중국에 수출을 허용할 수도 있다라는 외신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3.48% 상승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3%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은 0.35%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주간의 거래 정지를 마치고 지금 변경 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첫날인데요. 오늘 지금 3.78% 하락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2.35% 상승불 켜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펩트론만 지금 1%대 낙폭 그려내고 있고요. 나머지 1위부터 4위까지는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1% 가까이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조금 희비가 엇갈린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는 지금 일라이릴리가 미국에서 제약사 최초로 시총 1조 달러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지금 1.62% 상승불 켜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인데요.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32억 원 지금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인과 기관의 사자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개인만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은 역시나 물량 덜어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은 그래도 코스피가 다시 3,900선을 회복하는 듯 했다가 지금은 3,895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일부는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해석해보면 좋을까요? 역시 월요일장이고요. 그리고 미국장의 분위기가 아침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냈던 것 자체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결국은 시장의 변동성을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아침에 시작했을 때 삼성전자가 3% 상승이 나왔고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1%에서 2%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쪽에 쏠려서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사실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좀 많이 미약합니다. 외국인들이 330억의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매도 금액 자체는 지난 금요일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지금 최근에 매도를 많이 했지만 국내 증시의 조정이 좀 깊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개별적인 종목들의 이 변동성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생긴 거예요. 언젠가는 외국인들도 매수를 분명히 할 시기가 오게 될 것 같은데 그때가 지금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이제 흐름을 볼 때는
매도의 강도가 점점 줄어드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매수할 때도 한 번에 매수 안 해요. 매수를 하면서 조금씩 늘려나가거든요. 지금은 환율도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반등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보다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에 아침에 시장했을 때 IT 쪽에서의 주로 이제 매수가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종목들의 상승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상승의 폭 자체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단 월요일장, 오전장은 미국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많이 타고요. 그리고 약간의 관방 분위기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오전장은 좀 넘기시고 오후장 부분까지 흐름을 계속해서 상승을 유지해 주는가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올라가는 척하다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하락할 때는 음봉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 끝날 때까지 상승을 유지해 주는가 그리고 시초가보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마감을 해주는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외국인들의 오늘 매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오늘 또 들어오는지 이 부분을 잘 판단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미약한 상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아직까지는 수급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IT 쪽에 매수가 몰리고 있다는 점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래도 SK하이닉스 1%대 상승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대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역시나 월요일 오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전장에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후까지의 흐름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그 확인을 해보는 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장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추격 매수하는 부분이 좀 위험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지금 3.73%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장에서는 성급하게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오후장까지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일정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튀르키예 국빈 방문 일정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방산과 원전에 대한 협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쪽으로도 좀 시선을 돌려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제 튀르키예는 우리나라 뭐 형제 국가다 이렇게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G20 회담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하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부터 해서 이제 내일까지 일정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에너지 쪽하고 방위 산업 부분에 대한 협력. 이 부분이 이제 특히나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기와 관련된 이 방산 수출과 밀접하게 또 연관이 되어 있는데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같이 동행을 하게 되는 이 이제 인물로 보면은 산업통상부 장관하고 한국전력공사의 사장이 이번에 이제 방문을 할 때 같이 동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본다면 이제 한국전력 쪽의 사장이 또 동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튀르키예 에너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올해 두 번째 후보지로 하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한국을 이제 뭐 협상에 대한 협상국으로 수차례 좀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방문과 함께 원전 쪽에 대한 좀 긍정적인 수주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좀 뭔가 협력에 대한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원전주들이 좀 많이 쉬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원전주들이 뭔가 이번 상황을 계기로 해서 원전에 대한 이제 또 수주 기대감이라든지 또는 주가 상승에도 좀 더 긍정적인 이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역시 방산 쪽과 그 다음에 원전 쪽을 좀 주목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튀르키예 국빈 방문 일정에 대해서 방산 쪽과 원전 쪽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동안 원전주들이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뉴욕 증시에서 일라이릴리가 제약사 최초로 1조 달러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외 모두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시장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오늘 장안에서 지금 D&D 파마텍도 11%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이쪽으로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이제 시장을 보면 굉장히 이제 시장에 대한 잠재적인 성장성이 되게 커요. 특히나 우리가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치료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리아릴리도 그렇지만 뭐 노모더 디스크라든지 결국은 이제 그 비만 치료제 시장이 앞으로 성장성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관련 종목들도 역시 굉장히 좀 많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임상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일리아릴리가 시가총액이 좀 그렇게 또 커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그만큼의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고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시장과 관련해서는 관련 종목들도 당연히 지금 긍정적인 그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만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아지면 결국은 ARM이라든지 또는 브로드컴 이런 회사들도 수혜를 받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내 뭐 중간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시장의 규모는 점점 커져갈 거고 그리고 이 시장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약바이오 시장 안에서는 핵심적인 가장 좀 두드러지고 있는 이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뭐 D&D 파메텍도 오늘 뭐 주가의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현재 임상 중에 있는 뭐 한미약품 이런 관련주들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결국은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관심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종목들도 주가가 이미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많이 올라가면 또 그만큼 많이 흔들어요. 이게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제 뭐 하나의 룰이잖아요.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또 급락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종목들의 경우에는 올라갈 때 항상 매매를 이제 사시면 안 되고요. 떨어져 있을 때 만약에 이 시장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고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좀 긍정적으로 좋게 본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충분히 떨어져 있을 때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관련 종목들은 충분히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흐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떨어져 있을 때 접근을 하는 방법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계속해서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장에 이어서 오늘 여행주들 그래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소비재 쪽으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상승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양국 간의 갈등은 예전부터 좀 있었던 갈등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 갈등이 좀 더 심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좀 아픈 부분을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의 대만 문제는 웬만하면 잘 건드리지 않는데 일본에서 이번에 대만에 대한 문제를 또 건드렸고 그래서 지금 중국도 역시 좀 굉장히 좀 이제 흥분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본에 여행을 가려고 했던 여행사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 여행사들도 여행을 취소시키고 다른 쪽으로 여행을 좀 이제 장려하는 이런 이제 행위들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결국 이제 이 과정 안에서 일본하고 중국 쪽에 이 분쟁으로 인해서 과연 이득을 우리나라는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이득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에이펙 행사에서도 한국하고 중국의 관계가 정상화되었다라는 표현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래서 한한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도 분명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중국과 한한령 관련 해제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보이다가 한풀 또 꺾였던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중국하고 일본의 갈등을 통해서 지금 일본으로 여행을 굉장히 좀 많이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갔었는데 이 여행 순위에 있어서도 이제 일본이 아니라 한국 쪽으로 이 여행 순위가 지금 바뀌었을 정도로 한국에 여행을 오는 이제 오고자 하는 이 중국의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당연히 여행을 왔다면 그만큼 소비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비와 관련된 그리고 면세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특히나 화장품이라든지 또는 여행과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많이 흔들렸지만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반등이 좀 나오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이 갈등의 깊이 자체가 좀 더 깊기 때문에 이 과정은 좀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과정 안에서 이 국내 증시 관련 종목들은 충분히 수혜가 또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지게 된다. 그리고 만약에 뭐 미국하고의 어떤 갈등도 또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결국 이제 중국도 하나의 대비책으로서 히토류에 대한 견제 수단을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히토류까지 수출 중단이라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역시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카드를 꺼내지 않았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좀 얻을 수 있지만 만약에 나중에 좀 더 깊이 가게 된다면 히토류에 대한 견제 조치를 하게 됐을 때 국내 같은 경우에 피해를 또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의 깊이가 굉장히 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한일령 관련 수혜 종목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기대감들이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다시 한 번 더 좀 짚어보자면 코스피는 아까보다는 상승폭을 좀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0.83% 상승하면서 3,885선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외국인이 코스피 쪽에서는 플러스로 전환을 한 모습이 찍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역시나 코스피 쪽에서는 함께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탑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흐름이 오후장까지 계속 지속될지 이 점도 함께 지켜보시면서 매수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포인트 진행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탁포인트 진행했습니다.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 어두웠던 금요일을 딛고 오늘 우리 시장은 다시 빨간불을 켜주나 싶었습니다. 근데 다시 코스닥이 파란불로 좀 돌아선 모습 나타나네요. 코스피가 강보합, 코스닥이 약보합 지키는데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가 좀 들어오는 분위기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선물 쪽에서도 규모 크진 않지만 일단은 플러스권 계약 찍혀 있는 상태입니다. 전반적인 월요일장 분위기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실까요? 네, 우선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경우에서는 윌리엄스 이사가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좀 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의 기대감들이 좀 더 완화됐던 점, 이 부분이 수급의 어떤 전환점이 좀 됐었고, 다만 대체적으로 기술주 중심의 AI 버블 이슈가 재차 좀 부각된 점, 특정 고점에서 형성됐던 시가총액 좀 상위 종목들에 대한 이 매도세가 좀 확인되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인 어떤 수급 흐름들은 국내와 좀 유사한 흐름들을 재차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미국 증시의 상승을 좀 이끌었던 펀드가 추세 추종 펀드라고 좀 불리는 CTA 펀드예요. 최근에 CTA 펀드의 매도량들이 재차 그 포션의 증가량들이 좀 굉장히 좀 크게 S&P 500 지수라든가 나스닥 지수의 하방을 좀 이끌었기 때문에 이런 동종 현상들이 외인 수급 이탈과 좀 맞물리는 효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일단 지금 외인의 어떤 수급이 현재 코스피 기준에서 한 500억 정도에 대한 매수세가 좀 반영되고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11월 현재까지에 대한 흐름들을 봤을 때 14조 1천억 정도에 대한 외인의 매도세가 전반적인 어떤 투자 심리를 크게 좀 위축시키는 배경이 좀 되고 있지 않나. 단기적인 어떤 고점에 대한 형성 이후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던 시점들이 최근에 일단 체감상에서의 어떤 투자 심리를 좀 더 크게 위축시키는 배경이 좀 됐지만, 전통적으로 좀 통계적으로 좀 봤을 때는 일단 상당한 어떤 지수 대상승기 안에서에 대한 단기적인 어떤 조정폭들이 일단 추후에는 일단 조정이 좀 일단락되는 경우에 일단 대체적인 어떤 통계치는 좀 하방보다는 상승의 연속성들을 좀 더 가져간다는 부분들을 주시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증시의 삭금이 최근 기점에서 보면 80조 원대
초중반에 좀 형성됐던 그 금액들이 전일 종가 기준에서 78조 2천억대까지 좀 낮아졌습니다. 최근에 증시 변동성이 좀 심화되는 과정에서 개인이 증시 자금에 대한 이탈보다는 일단 매수로서에 대한 어떤 대기 자금이 매수로 좀 유입되는, 그래서 코스피 기준에서 거래대금은 재차 좀 증가되고 있는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일단 현재 어떤 지수 하방을 그래도 좀 지지해주고 있는 창구는 개인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오늘도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들 시초보다 오전장 초반에 조금 축소되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중심으로 한 어떤 수급 반등들이 오전장 중반 이후 오후장 초반까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해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일단 코스닥은 마이너스권으로 좀 돌아선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강보합 좀 지키고 있긴 한데 이게 오후장까지 힘이 잘 유지될 수 있을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시장 대비 처음 개장 대비해서는 조금 더 내려와 있는 모습 나타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테마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조선을 넣었습니다. 뭐 오늘 큰 반응이 있는 건 아닌데요. HD 현대나 AI 방산 기업인 안두릴과 같이 협력한다, 뭐 이런 뉴스들은 계속 붙어주는 상황이긴 한데 오늘 반응이 크지는 않습니다. 반도체랑 바이오 쪽으로 시선이 완전히 쏠린 모습입니다. 두 번째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반도체 투톱이 크게 내렸죠. 오늘은 만회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3%대 상승분, SK하이닉스가 한 1%대 낙폭을 만회를 하긴 하는데 떨어졌던 거에 비해서는 너무 미미한 상태라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구간에 놓여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 열어볼게요. 마지막 제약바이오고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됐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가 강세를 보였고 오늘은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 속에서 다시 강세를 보입니다. 금리랑 상관없이 움직임이 최근엔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비만 치료제 쪽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이면서 D&D 파마텍이 주도하면서 같이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조선보다는 오늘 일정이 좀 이번 주에 있어서 그런지 우크라 재건 쪽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쪽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27일 러우 종전에 대한 가능성이 다시 언급이 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7일이면 이번 주기 때문에 일정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 개장하자마자 반응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좀 퀘스천 마크가 달려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이 있는 이번 주 안에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도 가능할까요? 일단 수급이 대체적으로 변동성이 좀 심화되는 구간 안에서 일단 단기적인 수급이 테마성 기조를 좀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징조에 일시적으로 좀 쏠렸다라고 좀 보는 게 명확할 것 같고요. 일단 연속성 관점에서 이전에도 사례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전이 단발에 좀 확정되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에 대한 변수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일단 이전보다는 일단 기대 요인들이 좀 되기는 좀 충분하겠지만 실질적인 어떤 수혜나 이런 것들보다는 순수하게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에만 접근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가 4개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영토를 아예 러시아에게 좀 넘겨주는 식으로 종전안을 좀 채택할 것인가. 이전에 어떤 이해관계들이 사실 영토에 대한 또 양보 부분들이 지금 맞아요. 가장 큰 이슈가 좀 되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갑자기 특정한 어떤 조항들이 좀 바뀐다고 해서 쉽게 좀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부분들. 그렇다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단기적인 어떤 종전보다는 일단 협상의 여지를 좀 남겨주면서 연속성 있게 흐름을 좀 가져가는 것들에 대한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 재건주들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좀 되겠는데 만약에 종전안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어떤 재건 수혜는 일단 미국이 가장 크게 좀 가져가시는 부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단 뭐 공급 계약 관계라든가 미국 안에서에 대한 어떤 생산 시설을 좀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현재의 어떤 구간들은 단순하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전 기대감 좀 감안한 중소형주 위주의 수급 반응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했을 때 연속성 있는 부분들을 좀 가져가기보다는 단발성, 그러니까 추세 이탈에는 반드시 좀 대응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 항상 좀 염두에 두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수혜가 있을지는 다들 의문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시장 안에서 특별한 모멘텀이 좀 없다 보니까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오늘은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일령 관련해서도 잠깐 좀 짚고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개장하고 나서 좀 반짝 올라왔다가 지금은 상승분도 조금 반납하긴 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리스트업을 목록들을 쭉 해놓고 나서 내렸을 때 사고, 오르면 다시 반등 줬을 때 좀 팔고 이런 전략들을 당분간은 좀 취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정말로 이제 현실화가 된 부분들은 중국과 일본 간에 대한 이 관계가 조금 더 장기화가 좀 될 수 있는가. 이전 사례를 보면 센카쿠 열도에 관련된 분쟁 이슈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사실 일본에 대한 이 여행 제한 조치가 좀 있었고 여기도 해서는 히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 카드까지 좀 꺼내들었던 이력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당시보다는 심각한 상황은 좀 아니다. 이 부분은 좀 동의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뭐 히토류에 대한 수출 제한 카드를 좀 꺼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 당시의 상황보다는 좀 나은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지만 당시보다 현재 상황들이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는 우려감들을 좀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뭐 일본산 화장품에 대한 뭐 수입 금지라든가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가 국내 기업들의 100% 어떤 반사 수혜가 좀 된다는 부분들은 너무 좀 과대하게 좀 해석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특히나 화장품주의 경우에는 사실 일본 화장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반사 수혜가 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최근에 보여줬던 수출 데이터가 일단 증가세를 좀 보이고는 있지만 지역별의 양극화가 굉장히 좀 크다는 점, 특히나 2025년도 상반기를 좀 기점으로 보면 최다 수출국이 이제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보면 과거처럼 중국에서에 대한 소비 트렌드가 국산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를 좀 증가시킬 것이었으면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수요 회복이 확인되었어야 되는데 일단 전체적인 월간 데이터도 중국에서에 대한 화장품 수출량들이 감소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일단 뭐 품목별로에 대한 편차가 좀 크다는 것들을 좀 감안해 보면 이 부분을 일본의 뭐 화장품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반사 수혜로 좀 확신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업종들. 그래서 저는 인바운드 수혜에 좀 더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네. 있는데 일단 항공기에 대한 수요 관점보다는 실질적으로 내수 안에서 유입될 수 있는 인바운드 수요. 그래서 이제 호텔이라든가 면세점, 카지노가 좀 유력한 그런 상황이지만 현재 면세점의 경우에는 높아진 환율을 좀 감안할 때 수익성의 어떤 개선 부분에 대한 어떤 의문들이 좀 남아있다는 점들을 좀 주시해 보면 네. 호텔 업종과 카지노 업종이 실질적인 좀 대안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호텔 업종도 사실 개장하고 나서 좀 올라왔다가 반납을 하긴 했습니다. 오늘은 GSP&L이 강한데 서부 T&D도 여전히 강보합 정도 좀 지켜주는 모습 나타나고 카지노가 대표적인 종목들이 조금 내리긴 합니다. 롯데관광개발이 반대로 오늘은 오르는데 GK랑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같은 종목들은 오늘 좀 하락폭이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실질적인 수혜로 본다면 인바운드 쪽을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쪽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복을 하는데 좀 미미하긴 합니다. 그리고 지수가 3,800선 이전에 갔을 때 그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용 많이 써서 비투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여전히 있는 자리라서 지금 구간에서는 플러스가 찍혀 있긴 하지만 아마 만족스럽지는 못하실 것 같아서 어떤 전략을 좀 취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유입됐고 개인을 중심으로 한 지수 방어가 좀 일어났던 측면들, 그래서 좀 반등이 좀 일어나는 구간에서 반도체 섹터들에 대한 이 수급 쏠림이 좀 심화되고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신용에 대한 매수 부분들이 상당히 좀 반도체 섹터들에 유입되지 않았을까라는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일부는 좀 맞고 일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일단 수치상을 보면 네. 전일 종가 기준에서에 대한 신용 잔고가 26조 8천억 정도에 대한 수준인데 최고치가 작년 한 7월, 8월 32조 정도에 대한 신용 잔고에 대한 증가세가 좀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가 지수가 한 3,000포인트 한 중반 정도에서 제가 기억을 했을 때가 네. 21조 원 정도에 대한 신용 잔고를 보여줬다는 측면들을 고려해 보면 5조 정도가 좀 증가한 것이죠. 근데 5조가 사실 지수가 400%에서는 500% 정도에 대한 상승 기여를 좀 했다고 가정했을 때 크게 좀 기여를 했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일단 뭐 이 부분에 대한 비투 논란을 좀 논하기에는 현재 수급적인 부분들은 사실 뭐 그렇게 이제 크게 좀 반영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다만 대체적으로
최근에 수급 기조를 보면은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안에서 삼성전자의 주가 탄력도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탄력도가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동안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회복이 상대적으로 좀 더 빨랐는데 오늘의 흐름들을 보면 삼성전자 현재 98,000원, SK하이닉스가 50만 원, 53만 원대, 한 50만 원대 중후반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수급적인 어떤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에 대한 내용들은 신용장고에 대한 우려감들보다는 외인 수급의 어떤 이탈 부분들이 더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의 외인 수급 이탈이 SK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외인의 매도세가 조금 더 집중되고 있는 흐름들 좀 감안해 보면 오늘의 어떤 수급 반등들도 역시나 외인을 주체로 한 SK하이닉스의 어떤 주가 상방을 억제시키는 요인이 좀 되고 있지 않나 좀 보셨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수급 탄력도가 오늘은 좀 더 양호한 흐름들을 조금 더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용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늘은 외인 수급 이탈에 따라서 두 종목이 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주셨고요. 수급을 SK하이닉스를 좀 열어보니까 11월 들어서 딱 이틀 샀고요. 나머지는 내리 팔았습니다. 여전히 매도세가 완벽하게 좀 돌아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도 가수급상이긴 합니다만 외국인 순매도 1위 종목이 지금 SK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리밋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전략들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바이오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이쪽에 조금 더 관심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 안 한다랑 상관없이 이제 바이오주는 꿋꿋하게 좀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기대감이 좀 쇠퇴했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번갈아가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바이오주 대응 전략이나 전망은 어떻게 우리가 좀 찾아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코스닥 지수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원인들, 특히나 일단 뭐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관련된 기대감이 좀 더 완화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수급에서는 전혀 좀 반영되고 있지는 못하죠. 현재 알테오젠이 2%대 좀 하락하고 있고 펩트론이 16%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리가켄 바이오도 2%대. 대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늘 수급 반등이 좀 일어나고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뭐 조정을 받을 때 가치 조정을 좀 받고 조정이 완화되는 구간에 수급 반등을 이끄는 시점에는 오히려 해당되는 수급이 제약바이오 섹터들보다는 반도체 섹터의 수급이 조금 더 몰리는 쏠림 현상들이 재차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대체적으로 보면 전반적인 어떤 외인의 매도세가 양지수에 대한 하방을 좀 이끌었죠. 전일 종가 기준에서 한 14조 6천억 정도에 대한 11월 기준의 매도세가 좀 확인됐는데 일단 현재 수급 양상들을 보면 금리 인하의 어떤 기대감들보다는 역시나 수급의 어떤 측면들이 반도체 섹터에 조금 더 쏠리는 영향들 이 부분이 반등 안에서에 대한 수급 이탈이 또는 좀 정체되고 있는 요인이 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의 어떤 기대감들이 뭐 지난주에 공개됐던 FOMC 이사록에서는 다소 중립적이고 그리고 12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던 그런 상황에서 일단 뭐 원로이사가 금리 인하의 어떤 가능성들을 좀 제시는 했지만 이게 명확한 시장의 시그널은 12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들보다는 다소 조금 신중론 또는 경계 심리를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에 대한 수급을 정체시키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실 인적 분할 상장을 좀 했죠. 현재 기대감보다는 뭐 한 7%대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삼성 에피스홀딩스의 경우에도 현재 좀 급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건들이 오히려 바이오 섹터들에 대한 수급과 동조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다만 좀 차별화 양상에서는 오늘 D&D 파마텍이 13% 정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섹터의 전체적인 어떤 수급 기조들보다는 개별 이슈, 개별 모멘텀에 의한 주가의 어떤 희비는 재차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시선들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많이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확인이 좀 되고 있어서 많이 떨어진 종목과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펩트론이 지금 두 자릿수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라이릴리랑 계약 체결
14개월이었기 때문에 아마 12월 안에 나올 걸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직 결과치가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아직 뉴스가 확인되지는 않는데 오늘 두 자릿수 하락세를 유독 좀 크게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배경은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특정한 어떤 이슈보다는 일단 일라이릴리와 체결했던 계약이 플랫폼 평가 계약이죠. 이 부분이 뭐 라이선스 아웃이 아닌데 시장에서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좀 과하게 좀 주가에 좀 반영시키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 지금 일라이릴리의 현재 행보를 보면은 사실 펩트론의 이 장기지 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에 대한 도입을 구체화 좀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일단 뭐 보수적인 어떤 생각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게 펩트론이 보여줄 수 있는 성과는 동사의 이 스마트 대포 기술을 좀 활용한 정말로 장기적 속형 약물로 2세대 약물이 3세대 약물로 좀 고도화가 좀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전체적인 비만 치료제 시장의 어떤 이 상황들 좀 봤을 때 일단 우리가 주사 제형 안에서는 2종 치료제죠. 그러니까 2종에 대한 적응증을 좀 갖고 있는 2종 작용제에 의한 비만 치료제가 좀 보편화 좀 되고 있는데 일단 연내 발표 안에서는 노보노디스크가 이 GLP-1 기반의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 승인 신청을 좀 현재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에서에 대한 승인이 완료가 좀 된다면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판도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면은 주사 제형에 대한 장기 지속형 약물을 좀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경구용 제제로서에 대한 약물 전달 플랫폼을 극대화시킬 것인가라는 전략들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은 주사제보다는 방향성 관점에서는 경구용 제재를 좀 더 채택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펩트론의 오늘 낙폭을 좀 더 키우고 상대적으로 D&D 파마텍의 주가가 좀 더 상승하게 된 배경으로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D&D 파마텍은 오랄링크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경구용 제재를 좀 가는 것이고 펩트론의 경우에는 주사제를 좀 타겟으로 하는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에 대한 차이가 좀 있지만 노보노디스크가 현재 앞서가는 경구형 제재라는 관점에서 승인 신청 기대감들이 좀 유효한 만큼에 대한 현재 좀 수급의 어떤 희비를 가르는 계기가 좀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펩트론이 낙폭이 계속 깊어지네요. 벌써 15.7%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 반대로 많이 올랐던 D&D 파마텍도 잠깐 볼 텐데 이전에 탑픽 종목으로 주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뭐 뉴스를 굳이 찾아보자면 일단 뭐 존스홉킨스 의대랑 발테드 스퀀스랑 같이 뇌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발테드 스퀀스의 대주주가 지금 D&D 파마텍입니다. 근데 이제 GLP-1이 오히려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환자 뇌에서도 확인이 됐다라면서 비만 치료제 이 GLP-1 계열이 뇌 질환 치료제로도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주셨던 가격대를 비교를 좀 해볼 텐데 D&D 파마텍은 여전히 그러면은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시선으로 좀 보고 계실까요? 예, D&D 파마텍 제가 지금 차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한 12번. 오늘 네.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좀 돌파한 이후에 일단 상승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을 좀 보였지만 여전히 저는 고가를 좀 경신할 수 있는 가능성에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메세라가 화이자에 좀 인수가 된 이후에 일단 해당되는 어떤 방향성들은 GLP-1 주사제, 그다음에 경구용 제제라는 네. 이 종의 루트를 동일하게 좀 가져가는 부분들. 특히나 경구용 제제에 관련된 어떤 시장의 관심도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좀 더 선호도가 높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경구형 제재가 이번 뭐 특별한 어떤 이슈가 없다면 승인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후속 업체들이 뭐 일라이릴리도 있었지만 일단 화이자의 경우에도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어떤 플랫폼 방향성들을 명확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여기다 해서 뭐 연구개발비에 대한 여력들이 굉장히 좀 충족한 그런 상황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D&D 파마텍이 앞으로 메세라에 이전했던 이 약물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또는 이제 플랫폼에 대한 활용도를 좀 높인 어떤 기술 이전의 어떤 성과가 구체화가 좀 된다면 추가적인 어떤 기술 이전 성과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다 해서 메시 치료제에 관련된 임상 성과도 굉장히 유효하기 때문에 D&D 파마텍의 경우에는 고점을 높여가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한 상황이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희한테 말씀 주셨던 게 9월 1일이거든요. 가격으로 보면 한 34,000원대인데 지금 벌써
10만 원 선을 넘어섰죠. 라운드 피겨 자리까지 넘어서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두 자릿수로 11%대 상승률 나오고 있으니까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수급도 괜찮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지난주 금요일에도 같이 들어왔고 드문드문 좀 보이긴 합니다만 외국인과 기관도 여전히 긍정적인 시선 보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제약 바이오 안에서는 아무래도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그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대표님께서 보고 계시는 가장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좀 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ABL 바이오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0.6% 정도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가 대체 좀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도 현재 단기적인 추세를 좀 잘 유지하고 맞아요.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4월에 GSK의 4조 1천억 원 규모에 대한 그래파DB 플랫폼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좀 체결했고요. 최근에 일라일릴리와 3조 8천억 정도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좀 체결했는데 타깃이 되는 플랫폼은 BBB 셔틀이라고 해서 뇌혈관 장벽을 좀 침투해서 약물을 좀 전달하는 플랫폼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퇴행성 뇌질환이라고 해서 뭐 알츠하이머병이라든가 파킨슨병 같은 치료제가 거의 사실상 좀 개발되지 못했던 한계가 뇌혈관 장벽에 대한 침투를 하지 못했던 직접적인 약물 주사가 좀 안 되다 보니까 그 점이 기술적인 어떤 한계였는데 해당되는 플랫폼은 약물을 좀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점. 그래서 이제 글로벌 빅파마 두 곳이 그래파DB 기술에 대해서 해당되는 기술의 가치를 좀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향후에 일단 일라일릴리의 경우에는 뭐 퇴행성 뇌질환을 좀 통해서 근육을 좀 통과하는 주사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활용도 관점에서 뭐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이라든가 추가적으로는 뭐 이중 작용제라고 해서 뭐 식욕을 좀 억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 지방을 좀 태우는 연소 작용을 할 수 있는 3중이라든가 4중 작용제까지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의 확장성 이런 것들은 좀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 좀 될 수 있지 않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기대감들이 좀 아직은 좀 유하기 때문에 ABL 바이오의 경우에는 고점에 대한 부담보다는 조금 더 상승 여력에 대한 무게를 좀 더 주는 구간이 현재는 좀 유하지 않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ABL 바이오가 갭 한 번 띄우고 나서 계속 그 자리를 유지를 합니다. 근데 그만큼 힘이 강하다라고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도 뭐 0.95% 내리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5일선 잘 지키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종목이면 괜찮다. 내년 이제 1월이겠죠. JP모건 헬스케어까지도 기대감 가져가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탑픽 종목까지 잘 알아봤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우리 시장을 계속 밀고 당겼던 한 주였습니다. 외국인의 이탈도 좀 가속화됐고요. 환율도 지금 1,500원을 돌파할 것이다, 임박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코스피가 4,000P를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요.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여지가 다시 좀 재진입하게 되면서 반등에 또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증시가 과연 4,000P에 도달할 것인지 다시 재진입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시선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지수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우리 시장 엇갈린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동반 상승하기는 했었는데요. 코스피는 상승폭을 조금 줄여 나가면서 3,879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69% 현재 오르고 있는 상태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856선에서 움직이면서 0.92% 1% 가까운 내림세에 현재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매매 동향으로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함께 담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덜어내고 있는 팔자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800원가량 물량 덜어냅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수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에서는요,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덜어내고 있고 개인 홀로 매수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156억 원 담아냅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 내에서 오늘은 어떤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지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뉴욕 증시에서 지금 AI 기술주가 조금이라도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이 흐름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낙폭을 축소해가려는 움직임들 현재 나오고 있고요. 전기전자 쪽 2.83%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제조업과 금융, 증권까지도 현재 상승하고 있고 유통업, 의료 정밀까지도 현재 오르고 있다는 점들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에서는 어떤 업종들이 하락하고 있을까요?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운수장비 섹터가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안에서 방산 쪽의 낙폭이 오늘 좀 큰 것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2%대의 하락세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철강 및 금속, 화학, 운수창고까지 1%대의 내림세가 시현이 되고 있고 섬유유복과 음식료품까지 현재 하락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상승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출판과 매체복제가 2%대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비금속과 유통, 기계장비, 마찬가지로 일반 전기전자 쪽도 올라와 있는 상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하락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제약이 일단은 2.8%의 내림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에 좀 기업들의 흐름들을 들여다봤을 때는 선별적인 흐름들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별 기술들이 지금 주가의 희비를 엇가르고 있는 상황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금융도 오늘 2% 내리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기타 제조나 운송, 건설까지도 오늘 하락세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에서 거래 대금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반도체 투톱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다는 점 긍정적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각각 4%대, 3%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정말 많이 빠졌죠. 삼성전자는 10만 전자를 이탈했고 하이닉스는 52만 닉스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래도 낙폭을 지금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AI에 대한 실적 상향과 그리고 흐름들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인적 분할을 마치고 지금 재상장에 들어갔죠. 순수 CDMO 기업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새로운 출발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6공장 착공과 그리고 대규모 추가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존재한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익 개선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주가는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좀 엇갈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점들이 체크가 됩니다. 6%대 급락세가 현재 연출이 됩니다. 삼성 에피스홀딩스도 낙폭을 좀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대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전기전자의 훈풍에 따라서 같이 함께 오르고 있는 모습들이 체크가 됩니다. 6%대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그보다는 상승폭을 약간 줄여가면서 12만 7,30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거래대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아무래도 바이오 쪽들, 이 제약 바이오들이 주목을 해볼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제약 바이오들의 흐름을 봤을 때는 신약과 기술 이전 개발 계약 체결 소식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밀어 올려주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 일단 흐름이 이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오늘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좀 선별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D&D 파마텍이 오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52주 신고가까지 달성을 했고 지금은 10%대의 상승률 보여주면서 10만 3,8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하면서 D&D 파마텍의 기술력 또한 함께 조명을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내년 1분기에 공개될 여러 가지 임상 데이터들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촉매제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펩트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20% 넘게 빠지는 흐름까지 나왔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하락폭을 살짝 줄였습니다. 31만 9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라일릴리와의 연결점이 있기도 하죠. 이 스마트 대포를 중심으로 본계약 체결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라일릴리가 사실 시가총액 1조 달러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엮여있는 펩트론은 오늘 주가 흐름이 좀 좋지 못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ABL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0.11% 소폭의 하락세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7만 8,6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ABL바이오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공모주들도 역시 계속 뜨거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상장한 신형 스펙 11호 115%의 급등세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PNS 로보틱스 또한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반도체 투톱이 말아 올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수급 시소 싸움을 벌이는 바이오 쪽은 조금 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나 일부 종목들만 강세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국회 조세 소위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서 재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개장 초반 대비해서 은행이랑 증권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오후장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